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리플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코인들의 상승이 더뎌진 이유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트럼프는요, 연일 크립토 친화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언론에서도 본인의 공약이었죠.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환기를 다시 한번 시켜줬는데요. 또 최근에는 어떤 한 특정 코인을 콕 집으면서 너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간접적으로 칭찬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그 코인은 바로 리플이었는데요. 본인의 트루스 소셜 SNS 계정에 리플 관련 기사를 2개나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리플 커뮤니티가 조금 뜨거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래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일개 한 개의 코인에 대한, 그것도 CEO의 발언에 대한 기사를 2개나 올렸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너 정말 마음에 든다, 굉장히 흡족해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이 뭔지를 기니까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일단 리플 CEO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 덕분에 친크립토 환경이 조성돼서 나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약간 아부성 발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리플의 신규 고용 사람의 무려 75%가 미국에서 뽑히고 있어요. 나 잘하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어필도 할 겸 아부도 할 겸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기특한 일입니까? 미국을 위대하게를 만들고 싶은데 미국에서 본인 때문에 고용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니까 너 잘하고 있어. 흡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꽁짝에 잘 맞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요, XRP는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SEC와의 소송이 곧 종료될 가능성 굉장히 높죠. 그리고 ETF에 대한 승인도 시기가 문제지 거의 따놓은 당상처럼 여겨지고 있고, IPO도 약간 후순위로 밀렸을 뿐이지 25년 내에는 저는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국부펀드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일본은행에서 쓰느냐 마느냐 굉장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요, 꼴랑 6% 올랐다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실 땐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대통령이 언급을 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근데 왜 오르다가 말아버렸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볼 텐데, 사실 예전에 이미 답은 얘기를 드렸었죠. 모든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입을 모아 몰표를 던졌던 이유는 관세 전쟁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매를 맞기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까지, 전쟁하기 전까지 저는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에 빨대를 꽂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이 지금 작정을 하고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IMF 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쉽게 말하면 일시 긴축을 갑자기 한 작년 12월부터 모두로 돌변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데 얄미운 정황마저 포착이 됩니다. 누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제가 한 서울쯤에 이렇게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1월달 FOMC 회의 때 분명히 양적 긴축을 중단하는 거에 대한 가능성을 논할 것이다. 분명히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웬걸 FOMC 회의 때 이런 방구 언급이 없어서 굉장히 민망하고 좀 아쉬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1월달 FOMC 회의록은요, 보통 한 달 정도 후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2월 20일 새벽쯤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거 보니까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여러 위원이 한두 명이 아니었나 봅니다. 양적 긴축을 일시 중단하거나 심지어 속도를 늦추는 거, 요거라도 하는 게, 검토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여러 명이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제롬 파월이 자르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씹었다는 겁니다. 그냥 본인 선에서 없었던 걸로, 못 들은 걸로 해버렸다는 게 회의록 공개해서 이제 발표가 됐다는 거죠. 참 당황스럽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위원이 부채 한도 문제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미국은 부채가 1월 말부로 36억 불 만땅이라 하면 안 되죠. 꽉 찼습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 이미 찍어낼 수는 없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고 수입이 끊겼기 때문에 양적 긴축을 일시 중단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할 수 있다. 여러 명이 언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수입 끊어졌고 현재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 되니까 뭐 재무부 통장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QT를 멈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청을 했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혼자 숨을 참으면요. 같이 잠수를 하면 사실 전 세계는 더 힘들어지거든요. 참 이것도 뭐 본인이 마음대로 정해서 한다는 게 우리들 입장에선 그렇게 달갑진 않은데 이 제롬 파월이 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1월달 법적 부채 한도가 36억 달러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빚은 못 찍어내고 게다가 재무부의 전 장관이죠. 제니 델런도 제가 마마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서 아껴 써버리고 나눠 써버리고 뭐 투자할 게 있으면 밀어버리고 적게 쓰고 하니까 이걸로 버텨버렸다는 거죠. 재무부 통장을 쓰기 전에 뭐 스페셜 메저라고 해서 비상금 통장으로 막아버리니까 야 이게 돈이 안 도는 겁니다. 그쵸? 지금 일시 정지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제롬 파월도 안 도와주는데 제니 델런도 안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지금 7월에서 8월까지 갈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급준비금 부족하고 유동성이 불안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좀 일시 중단하는 게 어떻겠느냐 말이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는 기사를 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롬 파월이 기자회견 당시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안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은행들 준비금 지금 돈 많아. 우리가 걔네들 국채에서 지금 사줄 필요가 절대 없어. 그러면서 QT 중단에 대해선 나는 말할 게 없다 하고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싹둑하고 날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나중에 이제 회의록에서 이게 공개가 된 거죠. 근데 이건 뭐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냥 뭐 넘기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결국은 관세 전쟁 전, 그리고 관세 전쟁 후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관세 전쟁 후에 벌어질 일들을 예상을 하면서 전에 준비를 해야 후에 뭔가 부귀영화를 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세 전쟁 전해를 보면 지금 뭐 제롬 파월도 그렇고 제니 델런도 안 도와주고 있는 와중에 지금 올스톱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요 투자를 다 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아직 발표도 안 됐고요. 뭐 아예 그냥 25%로 발표가 됐다고 치더라도 관세가 25%를 때리는데 그 어떤 기업이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투자를 늘려서 설비를 늘려서 생산량을 늘릴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니까 모든 투자를 기업들이 현재 보류하고 있다. 그리고 벌써 일주일은 거의 된 것 같은데요. 크립토 차르 데이빗 sak스도 크립토 관련 중대 발표가 있다고 분명히 커밍 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걸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거시적인 거니까 거대한 거니까 좀 해도 될 법한데 요것도 지금 멈춰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주택 판매라든지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거래량도 부진하고 있고 미국 경제가 약간 아껴 쓰고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참 힘든 와중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관세 이후에 전쟁 이후에 저는 뭐 한 4월쯤부터 이게 거의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 전부터 뭐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관세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금리도 약간 떨어뜨리려고 특히 국채금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달러로도 전환을 허용할 가능성 꽤나 높아질 거고요. 은행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뭐 국채를 산다든지 기업들 대출을 늘릴 수도 있고 양적 긴축 중단도 당연히 논의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하반기 예정으로 일단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요게 뭐 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는 있거든요. 아무튼 관세 전쟁 후에는 이런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꼼짝꼼짝해서 할 수 있는 약간 난이도가 쉬운 일들 그냥 하면 하는 거죠 미국이. 근데 요거를 위해서는 요게 해결이 돼야 된다. 좀 힘들고 번거롭고 뭐 협박도 해야 되고 이런 본인 집권 초기에 이런 걸 세팅을 해놔야 결국 빨대를 꽂아놓고 유동성을 불어넣으면 이제 전 세계가 같이 막 으쌰으쌰 할 때 그 빨대로 미국이 전 세계의 부를 흡수하지 않을까. 이게 트럼프의 계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세 전의 행동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좀 이제는 객관적인 또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럼프가 이렇게 내질러도 큰 반응이 없는 객관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자, 유동성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뭐 페드, 연준이죠.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 여기는 유럽, 여기는 뱅크 오브 잉글랜드까지 그냥 글로벌 M2를 말한 겁니다. 글로벌 유동성을 볼 때 크립토의 뭐 사이클을 정확하게 뭐 거의 얼추 비슷하게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 4년마다 결국 대선이 다가오고요. 대선이 온다는 말은 유동성이 풀린다는 뜻이고 참 기가 막히게도 나카모토 사토시는 대선 때 반감기까지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게 신기하게도 일치합니다. 한번 생각을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볼록볼록 여기 보시면 이 연두색은 뱅크 오브 재팬이거든요. 의외로 일본의 유동성도 꽤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준만 바라보긴 했지만 자 근데 여기 볼록볼록한 때를 제가 한번 찍어봤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2013년, 2014년 초, 2013년 말 비트코인이 사이클 탑을 찍었을 때 우연찮게도 유동성이 가장 높이 있었네요. 그리고 또 4년 뒤에 2017년 말, 18년 초에도 역시 글로벌 유동성이 피크를 찍었다. 당연히 비트코인의 사이클 탑과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 때가 있었으니 바로 21년도 3월 달입니다. 우리 기억하기로 특히 알트코인의 정점은 21년도 4월 달이었는데요. 한 달 정도 전에 글로벌 유동성이 피크를 찍었다. 이것도 뭐 얼추 일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뭐 팬데믹의 영향도 있을 거고. 자, 근데 한번 보시죠. 그 이후로 이제 유동성이 쭉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됐다곤 하는데, 이거 회복된 거죠. 회복된 거죠. 회복이 됐어도 거의 지금 마이너스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글로벌 유동성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요때 탑이 언제인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도 24년도 뭐 1월, 2월, 3월 이 비트코인 1억 찍었을 그 즈음이겠죠. 24년 초. 그리고 요때는 뭐 24년 11월 말, 뭐 12월 뭐 이때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M2가 늘어난 건 맞고 올라온 건 맞는데 이걸 가지고 과연 사이클 탑, 이번 사이클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못해도 요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요거 뭐 이런 소봉우리 정도는 나와야겠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에서 회복이 될까 말까 하다 떨어지고 될까 말까 하다 떨어지고 이거를 글쎄요 사이클 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시즌 종료라 생각을 하시고 떠나야겠죠. 뭐 객관적으로 볼 때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여러 가지 데이터를 뭐 소개를 해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유동성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뭐 경기 침체 위기가 온다든지 뭐가 터져서 이렇게 간다 하면 그에 맞게 행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다. 한번 좀 소봉우리라고 해봤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과는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사이클 탑, 이번 사이클의 끝은요. 25년 말, 26년 초, 그 1분기 1월, 2월까지도 갈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한 요 정도는 그래도 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끝났다고 한다는 건 객관적으로 볼 때 옳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뭐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에 이렇게 좀 오를 수 있다. 탑을 갈 수 있다. 얘기를 드린 게 뭐 제 예상이고요. 그렇다가 또 떨어졌다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그려봤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 점은 고려를 해주시고 각자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요약을 해보면 관세 전쟁 후에 일어날 일들, 빨대를 꽂은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관세 전쟁 전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돈이 나서 사고 있고 돈을 어디서 마련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투자라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과거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인리스에서도 확인을 해보면 어마무시하게 사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USDC에서도 7억 불 달러 상당을 코인베이스로 보내서 USDC로 뭐 코인을 샀겠죠. 이걸로 뭐 이자를 받으려고 뭐 이렇게 이체를 하지는 않았을 거고 또 2월 19일자에서도 무려 10억 달러 USDT
뭐 1조 4천억 원 정도 되겠네요. 자, 이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분들이 코인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서야 막 사는 걸로 보이실까요? 아니면 샀는데 더 살래? 개미들 힘들지 내놔 이런 식으로 사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산다는 건 처음에 뭐 초보자들이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뭐 고래들이 됐다든지 경험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샀는데 지금 더 사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유동성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사겠죠. 반대로 떨어지고 시즌이 종료됐다 하면 그에 맞게 뭐 숏을 친다든지 뭐 다른 행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코인 투자 수익도 도입니다. 도. 엄청난 고생과 노력의 산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그림인데요. 이론상으로는 다 알죠. 코인 투자의 변동성이 크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막상 겪어보면 계엄령이나 뭐 블랙먼데이, 뭐 독일 정부의 매도, 관세 전쟁 등 크립토 강세장 속 조정에서도 지금 크립토 겨울이 아닙니다. 강세장 속의 조정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 사시거나 심지어 패닉세라는 경우까지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코인 투자 수익도 수능을 보는 것처럼 자영업자의 성공처럼 직장인이나 운동선수들의 성공만큼 굉장히 치열한 노력과 경험의 결과물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